27사단님 오셨어요. 27사단이 이기자 부대 아닌가요? 이기자 부대가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7사단,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10년 하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김예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했었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법원이 태클을 건다 뭐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법원은 왜 이 김예성 수사에 대해서 태클을 걸까요? 왜 자꾸 영장을 기각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바로 김예성. 이 김예성에 대한 영장이 왜 자꾸 기각되는지, 왜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김건희 측근 김예성의 영장을 기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짚어봤으면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비율 0.1%가 채 안 됩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은 90%가 발부되고 10% 정도만이 기각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발부가 되는 비율은 99%예요. 이 중에 90%는 영장 청구한 그대로 발부되기 때문에 90%고요. 나머지 9% 정도는 청구된 영장의 일부를 제한해서 발급되는 숫자가 이 9%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됐든 안 됐든 일단 발부되는 비율만 따지면 99%가 맞고요. 검사가 청구한 그대로 발부되는 걸로 하면 90%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영장, 특히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때 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이거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발부를 하고 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이유는 이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인데 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건희 측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걸까요? 영장 기각은 0.1%밖에 안 돼요. 0.1%,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연속으로 3번씩이나 기각됐다? 이거는 0.001%도 채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희박한 확률이 하필이면 김건희 측근에서만 반복돼서 일어나느냐? 도대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뭐 하는 인간들이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 자, 그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해지고 이 판사들이 적폐이겠구나. 특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사가 아니라 윗선의 눈치를 보고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어제 오늘 사이에 연이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집사 증거인멸 도피 정황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기각. 여기서 말하는 김건희 집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예성을 말합니다. 김예성, 이 김예성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으로 이어지는 이 비리 집단에서 사실상 집사 역할, 아니 말이 좋아서 집사 역할이지 범죄의 실제 수행자 역할을 한 사람이 김여성이에요.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엄청난 치부를 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알고 봤더니 건진 법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었다고 합니다. 건진 법사에 대한 영장은 지금 두 번째 기각이라고 하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그 특검에서는 이 김재성이라는 사람이 이 수익을 확보한 거, 그 비리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 놓고 그 수익은 사실상 김여성 씨, 즉 김건희 집사의 것이 아니라 김건희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분명히 적시를 했는데도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기각을 시킨 이유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특정이 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특정이 안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좀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괄적 영장이 필요한데 이 포괄적 영장에 대해서 번번이 기각하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거는 뭐냐?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출신입니다. 판사였다고. 일생을 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청구한 영장인데 기각이 됐다? 그것도 딴 것도 아니라고 특정이 되지 않아서 기각시켰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민중기 특검의 이 업무 능력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이 판사들의 이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딴 꿈꾼 게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대출 브로커 출신이에요. 연세대를 나왔다 그러고 뭐 군대에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대출 브로커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주로 대출 브로커 활동을 했던 것은 신한저축은행이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이 있는 건물 2층에 별도 사무실을 꾸려놓고 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 뒤로 이 김여성이라는 사람은 신한저축은행의 이사로도 채용된 적이 있고 그 밖에 신한저축은행 반개 계열사의 대표가 된 적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신한저축은행과 매우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잔고증명서, 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바로 최은순, 김건희 엄마죠. 예. 이 최은순 씨가 부동산 사기를 칠 때, 그리고 법원에 사기를 칠 때 제출했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든 김건희가 됐든 혹은 최은순이 됐든 범죄 행각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여성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 상식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말이 안 돼. 자, 이 사람이 최근에 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이 사람이 수익성이 불분명한 좀 유령업체 비슷한 업체를 하나 세우는데 이 업체에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카카오 같은 곳이에요. 카카오 같은 데가 얼마나 냉정한 곳입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불분명한 업체에 돈을 투자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보한 자금이 100억이 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자금은 그보다 더 많이 되고요.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빼돌린 자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빼돌린 돈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확보한 거죠.
특히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라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뛰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김여성은 엄청난 주가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김여성이가 거둬들였다는 숱한 이 수익이 실은 김여성의 것이 아니라 김건희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자, 김여성이 이렇게 투자를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성한테 투자한 기업체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업체들이었다고. 이들은 돈을 대든 뭘 대든 해가지고 이 검찰 수사망을 피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여성한테 지급된 돈은 사실상 김건희한테 가는 뇌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김여성이 확보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은 사실은 뇌물의 저수지였던 겁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여성 씨 주변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포괄적인 영장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기각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법원이 김건희의 범죄 행각을 계속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야. 도대체 법원이 왜 그러냐고. 담당 판사가 누구냐고. 예, 바로 그 담당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입니다. 4명이죠.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남세진.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이 3명의 판사들에 집중을 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엊그저께 윤석열을 감옥에 보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제껴두도록 하고요.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이 3사람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원래 모두가 3명 모두가 나란히 수원지방법원에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을 하자마자 나란히 맡은 역할이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같은 법원에 있다가 나란히 같은 법원으로 옮겨가는 것도 좀 수상한데, 맡은 역할도 나란히 영장전담 판사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정재 부장판사를 보겠습니다. 이 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을 기각시켰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때부터가 의심스럽다 해왔죠. 아무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중에서 남세진 부장판사를 빼고 나머지 3사람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은 이정재 판사입니다.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적이 있는 판사예요. 자, 왜 기억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처음 들어서자마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죠. 경찰 소환에 3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게 윤석열이고, 그러자마자 바로 내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때 기각시켰던 사람이 이 이정재 부장판사입니다. 경찰이 3번이나 윤석열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번번이 거부당했다면, 글쎄 보나마나 분명히 또 앞으로 안 나올 것이 뻔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 이정재 부장판사는 아유 특검에서 부르면 오겠지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오기는 뭘 와?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도 영장 지금 그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윤석열을 잡아 가뒀어야 했어. 이 이정재 부장판사 72년 전북 임실 출신이고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연수원은 32기고요. 원래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8년에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첫 발령지는 광주지법이었고요. 호남권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의정부지법도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도 있었고 서울 북부지법도 있었습니다. 논산지법에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아요. 이정재 부장판사는 쌍방울 재판, 대북송금 재판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라고 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연상을 하는데 신진우보다도 먼저 재판을 맡았고 먼저 선고를 내립니다. 제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억울해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나는 먼저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먼저 나오는 판결, 그게 바로 이 이정재 부장판사의 판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진우는 나는 이정재 부장판사 하는 거 따라서 한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억울함을 표출했던 거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정재 부장판사는 안부수 아태평화협 회장한테 징역 4년형을 선고합니다. 대북 송금이 실존했다라고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 이 판결이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화영 부지사를 나락으로 보내게 된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 바로 이 이정재 판사였던 겁니다. 바로 그 당시 이 상황을 보도한 언론 내용인데요. 수원지법 형사 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이 실존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재 부장판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이 판결 가운데 제일 의심스럽고 놀랍게 보이는 판결은 바로 이 판결입니다. 이정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부임하고 난 직후에 나온 판결인데요. 여러분 스카이데일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관위에 간첩 99명이 있었고 99명의 간첩들이 계엄군에 윤석열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미군 기지로 이송이 된 다음에 오키나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썼던 놈입니다. 완전 날조된 개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개 구라 기사를 쓴 기자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이정재 판사입니다.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뭐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잡혔다는 게 사실이란 말인가요? 예. 그 황당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정재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싹수가 원래부터 노랬던 사람이죠. 결국 이 이정재 부장판사는 내란 관련 세력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기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정재욱 판사입니다. 정재욱 판사는 부산 출신이에요. 70년생이고요. 부산진고등학교를 나왔고 경찰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 40회, 연수원 30기를 수료했는데 역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판사가 됩니다. 부산지법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장으로 있다가 바로 올해 앞서 보여드렸던 이정재 부장과 함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됩니다. 둘이 나란히 수원에 있다고. 심지어 이 사람은 2008년 판사 임용된 것도 이정재와 똑같아요. 야,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판사는 박정호 판사입니다. 저는 이 박정호 판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73년생이고요. 대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연수원 32기입니다. 이 사람은 판사를 쭉 해왔어요. 처음부터 판사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하다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했고 그리고 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수원지법 판사를 하다가 중앙지법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법원행정처의 국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행정처 국장이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조에서 가장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 우리나라 재판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승태와 같은 법조 귀족들, 그 귀족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법조 귀족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잠시 바깥으로 물러납니다. 수원지법이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중앙지법으로 온 겁니다. 이 법원행정처에 있던 사법행정하던 사람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뜻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무슨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상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판사와 함께 박정호 판사 역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박정호 판사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법카 10만 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경기도 법카로 밥을 샀는데 그 밥을 산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려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박정호였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판결이 난 시간대입니다. 벌금 150만 원은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재판을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조금 과도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무렵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건이 있었고 그 재판이 선고가 됐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다?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기억하십니까? 작년 11월 초에 소위 말하는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법원이 징역 3년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죠. 집행유예형을 선고합니다. 이대로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12월 25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사건은 이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선고도 있었죠. 1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던,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사법적 판결이 마치 본물처럼 터지고 있을 때 그때 이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원래는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합니다. 재개된 변론은 빨리 진행도 안 돼요. 한 번 더 변론 제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결심을 하고 다시 또 선고 날짜가 잡힙니다. 그리고 11월 달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8월 달에 나올 재판을 일부러 11월 달로 미룬 겁니다.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2024년 11월 달에 모든 사건을 몰아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위기설,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11월 위기설, 그 위기설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얼마 뒤에 12월 초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쩜 이렇게 날짜를 꽉 맞추죠?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적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가 고조될 무렵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법원과 행정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따로따로 지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조희대하고 윤석열하고 짜지 않고서는 이런 일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이 박정호 판사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명의 부장판사들 보겠습니다.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기수 32기, 32기, 30기. 출생 이렇고 임관 이정재와 정재욱은 2008년 경력법관으로 임관합니다. 중요한 재판은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 박정호는 김혜경 법화 사건. 중앙지법에 발령된 시점은 2005년 5월. 직전 근무지는 수원. 자,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오는 공통점이야? 이거 그냥 나오는 공통점 아닙니다. 제가 이 표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말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표만 보더라도 이 표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쩜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직전 근무지가 수원으로 똑같고 발령난 시점도 똑같습니다. 경력법관 이재명한테 불리한 재판 이런 사람들만 맞춰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에게 적대적인 판사들 혹은 조희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판사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김건희 측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달리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달리 설명할 수 있으세요? 특히 제가 박정호 판사의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카 10만 원 사건 이 사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8월 달에 나올 사건인데 일부러 11월 달에 맞춰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위증교사 사건이 한꺼번에 또 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그때 몰려요. 그리고 그 선고가 다 끝날 무렵에 12월 3일 날 그 윤석열의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아무리 봐도 이거 우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이게 우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 놈은 행정부에서 한 놈은 사법부에서 내란을 동시 획책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 이거 짜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보세요.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혹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법개혁이 됐던 검찰개혁이 됐던 개혁의 시작과 끝은 인적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여러분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도를 좀 바꾼다고 해서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뭐 제도 바꾸는 거 좋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판사들부터 내쫓는 게 뭐 검찰이 됐든 판사가 됐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인적 청산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